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이사입니다. 오늘 이제 2024년 5월 13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는 오늘 상당히 좀 부진한 모습이죠. 그 코스닥이 급락을 해가지고 코스닥의 개별 기업들 흐름이 별로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사실 거의 조선주하고 전선 이런 쪽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좀 부진하고요. 그래서 내가 한 번 더 그건 설명해드리고 미국 증시 또 설명하고요.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월보,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관련된 이제 내용하고 그다음에 생물보안법 이제 바이오 얘기죠. 중국 규제 이슈. 그다음에 4월에 대만 IT 매출 동향. 반도체가 좀 안 좋긴 하지만 주가들이 최근에 펀더멘털은 여전히 좋은 것 같고 화장품 ODM 그 중에 이제 코스메카랑 인구루드랩 실적 발표 좀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증권에서 이제 아마 해외 투자들 모시고 그 IR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기업들도 초청해가지고 그래서 관련된 내용이 있었고 반도체 얘기 좀 담겨 있고요. 솔루엠, 원택 주가가 아주 난리가 났죠. 근데 이제 원택에 대한 이제 좀 온도차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한국투자증권과 신한투자는 또 상당히 나쁘게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들도 언급해줬으니까 한번 설명해드리고 둘 다 각각 소개해드리고 오늘 엔터주 JYP도 완전히 폭락을 했는데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그거랑 네오이즈, 대덕전자, ISC, 원익QNC 그 다음에 그 메탄올 컨테이너 선박 발주가 연기됐어요. 머스크가 이거 때문에 오늘 또 조선주가 올랐던 것도 같은데 한번 설명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무, 그러니까 중국 타이어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화학주 중에 사실 금호석유나 효성 첨단 소재 좀 긍정적이라는 내용이니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증시는 그냥 보합이 끝났고요. 미국이 많이 오르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약간 답답한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다우는 좋았는데 나스닥이 최근에 부진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10년물 금리는 올랐고 그리고 유가는 조금 이제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이제 발표 앞두고 미시건대 이제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그 발표가 됐는데 예상보다 좀 높게 발표가 되면서 다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축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그 물가 전망이죠. 이게 조금 높게 발표가 된 거죠. 국채금리 반등으로 상승이 또 제한되면서 보합권 또 혼조세로 마감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모처럼 이제 IT 업종은 그래도 그 반도체는 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반도체는 참 힘이 없죠. 미국의 반도체는 많이 올랐는데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는 안 좋게 끝났습니다. 급격히 하락을 했고요. 예상치가 76인데 그 실제는 67.4.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나오는 이제 미국 데이터를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안 좋아요. 고용 꺾이고요. 소비 심리 꺾이고. 그러니까 미국은 그동안 너무 좋았는데 둔화되고 있어요. 소비가. 이건 증시에 나쁜 게 아니라 너무 다운되면 안 되지만 적절하게 낮아지는 건 물가를 안정화시켜서 호재입니다. 근데도 증시에 이게 호재로 작용 안 했던 건 이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발표할 때 기대 인플레이션 사람들이 1년 후에 물가 어느 정도 될 것 같냐 이렇게 이제 기대하는 물가가 있잖아요. 이게 올라가 버렸어요.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3.2에서 3.5로. 그러니까 1년 후에 물가 3.5까지 오를 것 같다. 이러니까 이제 이게 올라 버리니까 경기는 좀 꺾이는데 물가가 이거 오르는 건가? 그래서 또 약간 이제 우려가 커진 거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 버렸어요. 그러니까 소비 심리는 둔화되고 물가 우려. 이게 제일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물가가 안정화되면
저 소비 심리가 둔화돼도 증시에 오히려 호재예요. 근데 그게 이제 상반된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증시에 부정적이었고, 또 연준 위원들은 계속 이제 센 발언을 하죠. 금리 인하 아직 좀 이르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물가 안정화될 때까지는 살펴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급락한 건 아닌데 금리가 좀 올랐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TSMC가 급등했습니다. 정말 대단하고요. 4.5%, 마이크론이 3%, 엔비디아, ARM, 반도체주 또 강세 보이면서 반도체는 좋았고요. 또 노바백스 이 백신주가 급등했습니다. 하루에 99% 급등을 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죠. 네, 그러니까 이건 이번 주로 바꿔야 되겠네요. 주말에 쓴 거라서. 그래서 이번 주 중국 관세에 대한 결정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 관세를 4배나 올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당연히 중국 비중이 높은 애플과 테슬라엔 좀 부정적이죠. 그래서 이쪽은 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TSMC가 4월 매출이 AI 수요 증가 덕에 60%나 이제 급증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4월 매출액은 10조 원에 달하고 3월 34.3%도 상회했으니까 엄청난 지금 매출이 나오고 있어요. 아니, 4월 매출이 60% 증가했어요. 저 큰 회사가. 그러니까 이게 삼성한테는 되게 뼈아픈 게, 삼성은 파운드리 경쟁사인데 TSMC가 다 뭐 독주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삼성은 부진했고, 삼성은 또 HBM 뭐 엔비디아 승인 못 받았다 뭐 이런 루머도 돌아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이닉스 걸 쓰고 있기 때문에 뭐 이거를 한 번에 교체하긴 쉽지 않을 거예요. 예. 그렇지만 이제 올해 하반기, 내년 이런 스케줄을 보면 삼성께 또 채택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삼성도 HBM에 좀 적극적인데 뭐 그런 뉴스, 좀 안 좋은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또 그게 투자 심리에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이닉스는 그래도 좀 견조했는데, 하이닉스, 삼성전자 좀 안 좋았죠. 그리고 이번 주 이제 증시 일정인데요. 그 파월 연준 의장이 내일 연설을 하고, 바이든 행정부가 이제 중국산 전기차 관세 인상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글의 개발자 회의, 마이크로소프트가 CEO 서밋 열어서 아마 여기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참석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5월 15일은 한국은 쉬지만 이날이 제일 중요하죠.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그래서 이번 주는 목요일날 변동성이 좀 클 것 같아요. 그날 이제 소비자 물가 발표한 데이터가 16일날 우리 한국에 반영이 되죠. 그리고 그날 이제 한국은 상장기업 분기보고서 제출 마감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들이 다 보고서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적 발표 그날이 마감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5월 17일은 중국의 산업생산 소매 판매 데이터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디스플레이도 이게 한번 읽어보니까 최악은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뭐 아직까지는 뭐 공급과 인상이 좀 지속되고 있지만, 예, 그러니까 뭔가 좀 분위기는 반전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 그 3월 패널 출하는 전월 대비 33% 증가했고요. 출하량이 좀 올라오고 있고, TV, 모니터, 노트북 다 증가했어요. 태블릿까지. TV는 가격이 더 오를 걸 예상해서 이제 미리 좀 구매하는 선구매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모니터에서 TV로 전환하는 물량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모니터는 아직 좀 부진한 것 같고요. 그리고 노트북은 좀 물량이 증가했다. 태블릿은 확실히 애플 아이패드가 이제 나오니까 LG 디스플레이가, 근데 여기도 나와 있지만 LG 디스플레이가 삼성보다는 좀 많이 공급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언론에 이미 기사가 나왔죠. 아이패드는 LG가 더 많이 납품을 할 것 같다. 근데 여기에도 그런 게 나와 있습니다. 3월 OLED TV는 이제 TV도 출하가 많이 증가했고요. 이것도 LG 디스플레이가 주도를 한 것 같습니다. OLED 노트북, 태블릿,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여기 59만 5천 장이겠죠. 예, 그 다음에 이건 19만 장. 예. 그러니까 삼성보다 굉장히 물량이 많이 들어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3월 가동률은 81%로 많이 올라왔고요. 5월엔 좀 낮아지는 게 계속 좀 감산을 한대요. TV는 가격이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고, 노트북은 유지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더 이렇게 읽어보면 뭐 엄청 좋은 건 아니에요, 사실. 이게 TV, 뭐 노트북, PC가 지금 잘 팔리는 상품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최악은 지나갔고 거기서 태블릿 PC가 들어오니까 좀 나아지지 않겠냐. 그 중국은 여전히 그냥 저가 경쟁 계속합니다. 중국 회사들이 없었으면 LG 디스플레이가 저러진 않았을 텐데 참 힘든 일이죠. 중국에 너무 디스플레이 공격이 심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중국의 광저우 라인도 아마 매각을 할 걸로 지금 보여지죠. 그래서 LG 디스플레이도 주가가 너무나 많이 빠져 있고 안 좋은 상황이지만 전반적으로 바닥은 쳤다라는 느낌이고, 또 TV 가격 올라가고 또 애플 아이패드 생산이 본격화하니까, 그래서 광저우 공장 좀 매각을 한다면 조금 더 이게 영업 사항이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디스플레이 쪽은 구조적 성장이 쉽진 않아요. 쉽진 않지만 뭔가 이제 최악은 지나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키움의 허혜민 연구원님이 생물보안법, 중국의 생명과학 기업 우시바이오나 이런 BGI 같은 기업이 미국 회사랑 거래를 못하게 하는, 제한시키는 그런 법안인데, 이거를 지금 당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2032년까지는 시간을 주겠대요. 그래서 약간의 그 법을 개정을 한 걸 좀 발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업체 비중이 크기 때문에 미국도 당장 거래 관계 끊어버리면 약을 조달받기가 쉽지 않나 봐요. 그래서 좀 시간을 유예한 거죠. 어떻게 보면 중국 회사한테 이거 좋은 건가 이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개정 법안에서는 우시바이오로직스를 포함시켜 버렸어요. 이 회사가 이제 한국의 뭐 삼성과 좀 경쟁을 하죠. 근데 이건 이제 미국 하원에서 추진할지는 5월 15일 날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공화당이 좀 밀어붙이고 있어서 될 가능성이 좀 있고요. 12월에 아마 법이 제정될 걸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야, 저 2032년까지 중국 회사들 거래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럼 별 타격 없네 이럴 수 있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중국 회사들한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그런 물량들 있죠, 수주한 거, 그런 것들은 해요. 32년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이 법이 딱 제정이 됐죠. 제정이 되고 60일 이후, 만약에 올해 12월에 법이 제정이 되면 내년부터는 60일 지난 이후부터는 저 중국의 4개 회사랑 미국 회사가 신규 계약을 못하는 거죠. 신규 계약은 이제 금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니 뭐 제약바이오라는 게 옛날 계약만 할 수 없잖아요. 앞으로 내년에 만드는 것들, 그런 것들은 중국 회사 말고 다른 회사랑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한테는 굉장히 악재가 되겠죠. 근데 이제 설문조사를 했대요. 미국 회사 중에 중국과 이런 중국의 CDMO 이런 바이오 회사랑 거래하는 기업이 몇 개 있냐 했더니 79%가 최소 하나 정도는 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의 CDMO, 그러니까 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하는 위탁 생산이죠.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이 거래 관계가 최소 한 건 정도는 된다고 합니다. 그 이상 되기도 하고. 그리고 대부분은 우시바이오예요. 우시바이오랑 우시헵텍. 74% 회사가 전임상과 임상 서비스. 그러니까 물론 전임상과 임상이니까 삼성과의 경쟁이 극심한 건 아니에요. 삼성은 상업화 물량이 좀 많다고 하죠. 근데 여기는 상업화 되기 전에, 신약 개발하기 전에 임상할 때, 그때 물량을 좀 많이 담당합니다. 그래서 뭐 저걸 한다고 해서 삼성이 엄청 막 매출이 늘고 당장 그러진 않아요. 근데 왜 삼성한테도 호재냐면, 이건 중장기적으로 보면요, 우시바이오도 삼성처럼 하려고 해요. 전임상과 임상이 아니라 상업화 물량까지도. 그 삼성이 잠재적 경쟁자예요. 근데 그거를 미국이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호재예요, 사실 삼성한테.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과의 경쟁에서 미국이 울타리를 쳐주니까 중국이 못하잖아요. 이제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리고 근데 이게 제조 파트너사 변경하는 건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바이오라는 건 또 우리 몸에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에 못 바꿔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파트너사를. 그러니까 2032년까지는 하겠다는 거고, 대신에 신규로 이제 하는 거에 대해서는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6개월에서 최대 6년까지는 걸릴 수도 있다, 파트너 바꾸는데. 근데 어쨌든 법안이 지금 아직 제정되진 않았지만 중국 업체와 계약하고 있고 하려고 하는 회사들은
이제 고민을 하겠죠. 대체제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FDA 승인 경험이 있고 생산 능력 확보도 돼 있고 다국적사로 수주 경험이 있고 이런 회사들로 좀 뭔가 이제 경력이 있는 그런 회사들을 찾아다니겠죠. 이제 그런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가 삼성바이오, 또 ST팜. 25년도에 이제 증설 후에 25년에 가동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바이넥스란 기업도 이게 만약에 이제 승인을 받으면 FDA 승인을 받으면 의미가 또 남달라지겠죠. 네. 그래서 한국의 이런 이제 그런 CDMO 관련 기업들은 어쨌든 중국의 이런 이제 그 미국의 규제가 당연히 호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올라가겠죠.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중국 기업들을 선택할 가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단 아직 법안이 제정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예. 근데 이런 분위기로 간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뭐가 있죠? 반도체 그러죠, 배터리 그러죠, 전기차, 히토리오, 또 바이오 요거랑 조선, 네, 태양광 이런 것들 다 중국 지금 규제가 점점 강화되니까 긍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메리츠증권의 양승수 연구원님은 이제 IT 대만 AI향 수요가 확실히 증가한 게 여기도 드러나 있습니다. 애플향 밸류체인도 매출액이 급증했고요. 안드로이드 향은 전년도의 낮은 기저. 네. 그리고 아직 재고가 났기 때문에 이 안드로이드 폰 쪽도 괜찮다. 그래서 AI로 인한 수요 호조와 거기서 파생되는 것들이 여전히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고 5월에도 AI향 수요는 증가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아이폰향 주문도 반등하고 있고 예. 그래서 전월 대비 뭐 파운드리, 후공정, LCD, 모바일, 뭐 플렉서블 PCB, MLCC. 플렉서블은 이제 그 휘어지는 기판입니다. 리지드는 휘어지지 않는 거. 그 MLCC, 수동 부품, 예, 뭐 커패시터 같은 거겠죠. 그리고 컨덴서나, 예, 그리고 핸드셋 부품, 리드 프레임, 힌지, 예,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애플도 폴더블 폰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기사가 자꾸 나오는 거 보니까. 그다음 PI 필름, 뭐 다양한 필름들이 또 이렇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 업체별로 보면 TSMC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워낙 좋은 실적을 달성했고 역대 2분기 최고였고요. 올해 AI 향 좋을 것 같고 애플 관련주인 폭스콘 4월 매출이 컴퓨팅 제품군 중심으로 크게 상승을 했고 아이폰이 포함된 사업부도 매출 증가가 반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미디어텍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매출 가이던스 좀 감소한다고 돼 있지만 스마트폰 같은 이제 주요 제품군은 매출 성장으로 올해 매출 성장률은 요 정도 나올 걸로 제시를 했고요. 또 MLCC, 야게오랑 왈신 같은 기업들도 주문량 늘고 있다. 예. 대만의 플립칩 BJ, 예, 기판이죠. 공급업체 합산 매출액이 16개월 만에 드디어 플러스로 전환이 됐대요. 예, 요거는 어쨌든 삼성전기나 대덕전자한테 좀 긍정적인 뉴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중저가 제품은 조금 회복이 좀 더 걸리지만 좀 고사양의 플립칩 BJ는 좀 돌아서고 있다. 이런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은 좋아요. 지금 대만의 월별 매출 파운드리, 후공정, 플렉서블 PCB, MLCC, 대만 IT 월별 합산 매출 돌아서고 있죠. 그러니까 기나긴 부진을 딛고 좀 돌아서고 있습니다. 이거 아이폰 밸류체인. 플립칩 BJ도 얼마나 안 좋았어요. 그냥 정체죠. 근데 증가율이 드디어 플러스로 돌아섰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제 뭔가 IT 쪽은 좀 좋아지고 있는 게 지표상으로도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화장품 ODM 코스메카 코리아 실적 좋았고요. 대량 수주 고객사 매출 확대됐고 영업이익 기대치에 부합을 했고요. 코스피 이전 상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인별 매출액 비중은 한국이 제일 높고 미국, 중국은 얼마 없고요. 영업이익은 중국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이 중요하고 한국 법인의 매출액은 이제 4.3%, 영업이익이 오히려 훨씬 많이 증가했던 이유는 그러니까 저마진 제품이 좀 축소가 되고 인디 고객사가 확대가 되면서 좋았다고 합니다.
인그루드랩은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1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다 두 자릿수 이상 성장했고 본사 자회사 지금 다 괜찮아요. 근데 매출액은 사실 미국 쪽이 더 높은데 영업이익은 자회사가 더 많습니다. 예, 인천에 있는 인그루드랩 코리아의 주요 고객사는 미국의 인디 브랜드들인데 이 회사들이 이제 오프라인 플랫폼으로 활동을 확장 중에 있다고 하고 있고요. 인천 공장 부지에 좀 이제 창고 증축해 가지고 대량 수주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함께 배우기에서도 한번 이제 언급드렸죠. 그 선크림 미국 시장에서 선크림 이제 시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나 못 만들죠. 저건 OTC 일반 의약품이에요. 저걸 만들려면 FDA 승인을 받아야죠. 근데 그런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본격적인 좀 기대감이 올라가지 않겠냐. 그래서 상반기보다는 오히려 하반기가 저런 부분이 더 기대될 수 있는 부분인데 다만 이제 화장품 회사들이 최근에 주가 많이 올랐어요. 뭐 최근에 뭐 본느부터 해서 실리콘투 뭐 인그루드랩 코리아도 지난주 금요일날 한번 신고가 났다가 오후에 그냥 두들겨 맞아버렸죠. 근데 다들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고 또 오늘 보니까 펌텍코리아도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 부담은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숨고르게 할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되 이런 성장 자체가 끝난 건 아니니까 또 급락이 나온다면 흔들리면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화장품도 최근에 급등하는 거지 한참 조정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조정 구간이 항상 좋은 기회고 지금처럼 최근에 올라가는 것처럼 올라갈 때는 그냥 관망하시거나 들고만 가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방향성 자체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삼성증권에서 이제 IR을 했던 것 같은데 신라호텔에서 국내 투자자 대상으로 글로벌 컨퍼런스를 개최를 했다고 합니다. 투자자들은 이제 경기나 AI 사이클 고점 시그널보다는 성장의 방향과 누가 가장 그 성장의 수혜를 보는지에 방점을 좀 두고 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한 성장으로 인한 과실이 얼마나 돌아갈지 밸류업에 대한 부분도 질문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성장은 여전히 AI고요. AI를 활용한 아직 서비스 중에서 뚜렷한 게 이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 반도체에 집중이 돼 있죠. 그래서 하이닉스가 또 25년도에 HBM 우리 다 팔았다. 이런 또 내용의 배경 언급을 했었죠. 근데 올해 말 생산 능력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이미 대부분 할당돼서 그렇다. 이런 내용인 것 같고요. 삼성전자도 아직 누구도 25년도에 내년 물량에 대해서 정식 계약을 할 시점은 아니지만 고객과 논의 중에 있다. 요거는 하이닉스랑 다를 바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계약을 맺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HBM은 주문 생산이에요. 미리 만들질 않아요. 주문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주를 받아야 돼요. 반드시. 삼성전자가 이제 어떻게 계약할지 모르지만 논의가 끝나고 아마 계약에 들어가면 또 얘기를 해주겠죠. 수요에서는 많은 AI 고객들이 추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동안 학습을 많이 했는데 탑재량과 이제 데이터 처리 속도를 높이고 있고 추론을 한다는 건 배운 걸 가지고 AI가 답변을 주는 거죠. 근데 거기 중요한 건 이런 기기들에 들어가니까 최대한 소비 전력을 좀 줄여야 되는 게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공급에서 HBM 공급사들이 올해는 전년 대비 3배, 내년은 올해 대비 2배 이상의 공급을 좀 계획 중인데 여전히 수요가 품질에서 많은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좀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HBM도 수율 관리, 품질 관리 이런 이제 변동성은 나올 수 있다는 거. 근데 어쨌든 HBM이 전체 반도체 20%를 차지하게 되니까 그만큼은 기존 반도체가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이 쉽게 떨어지기 어려운 거죠. 저 공급이 주니까. 그 서울대학교 교수인 유성주 교수님이 아마 강의를 하신 것 같은데 온디바이스 AI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챗 GPT가 가동되면서 이 CPU 등 이제 이런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반도체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스마트폰 같은 데서. 그래서 메모리를 빠르게 어쨌든 이런 것들을 빨리 하려면 메모리를 고성능 제품을 써야죠. 그래서 근데 최신 이걸 스마트폰에서 참 구현하기가 좀 만만치 않죠. 스마트폰은 컴퓨터랑 또 다르니까
그래서 경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좀 필요하다라는 내용인 것 같고요. 물론 아직은 한계는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런 걸 이제 고사양 제품을 쓰면 배터리가 금방 닳겠죠. 그런 것들에 대한 또 부분도 이제 극복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고요. 또 MLCC는 확실히 턴어라운드 하고 있다고 합니다. MLCC 이건 뭐 삼성인지 전기 얘기겠죠. 자동차랑 데이터 센터가 괜찮다 이런 내용이고 범용 수요는 좀 부진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 HBM 반도체에서 HBM이 범용 제품의 부진을 많이 하는 것처럼 MLCC도 자동차와 데이터 센터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유리기판 이건 삼성 전기 얘기예요. 중소형 뭐 전고체 전지, 실리콘 커패시터 뭐 이런 것들이 신사업 준비도 확인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여기 참여해가지고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주로 IT 위주로만 설명드렸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솔루엠은 이제 하이투자증권의 고희영 연구원이면 근데 이거 얘기하기 전에 갑자기 생각난 게 그 지난 주말에 제가 함께 배우기 시간에 CTO 있잖아요. CTO 맞죠? CTOC. 예. 그러니까 S-오일이 원유를 이용해 가지고 그래서 그 CTOC라고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설명드리면 약간 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뭐냐면 갑자기 또 그러니까 원래 요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원유를 증류탑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끓는 물 차이에서 여기서 한 10% 정도가 나프타가 나와요. 끓여요. 아무튼 그러면 이제 휘발유도 나오고 하는데 이 중에 이제 나프타라 그러죠. 요걸 어디로 보내요? 롯데케미칼 같은 데로 보내죠. 롯데케미칼의 NCC로. 그죠? 예. 그럼 여기 요걸 통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석유화학 회사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받아다가 나프타까지는 이제 정유회사가 보내주고 NCC에 집어넣어서 크래킹 분해를 하면 에틸렌. 이 에틸렌 가지고 다양한 이제 뭐 에틸렌만이 아니라 프로필렌, 석유화학 제품 되게 많잖아요. 그거를 이제 필요한 또 회사들한테 보내요. 그럼 그 회사들이 이거 받아가지고 뭐 플라스틱도 만들고 뭐 고무도 만들고 뭐 그런 거죠. 예, 요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정유사가 할 역할은 나프타 보내고 끝. 없어요. 그냥 끝. 근데 정유사도 일부 화학을 해요. 파라자일렌이라 그래가지고 이 섬유, 폴리에스터 섬유 원재료거든요. 그거는 하고 있어요. 그건 정유사가 해요. 그러니까 석유화학을 다 하는 건 아니고 그런 제품 일부 하지만 여기까지 개입은 안 하죠. 근데 그 S-오일이 지금 울산에 만드는 샤인 프로젝트는 뭐냐면 이것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석유화학 회사들이 하는 NCC까지 대체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COTC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원유를 가지고 나프타를 한 40% 뽑아내요. 나프타가 10%가 아니라 40% 뽑아서 이 뽑은 걸 가지고 약간 그때 뭐였죠? TCC였나 이름이. 아무튼 거기 넣어가지고 뭘 하냐면 에틸렌을 뽑아내는 거죠. 에틸렌만 아니라 다양한 화학 제품 나와요. 예. 그래서 그 에틸렌까지 뽑는 거예요. 뽑는 것까지 해요. 정유사가. 원래 안 하던 사업이죠. 그러니까 에틸렌하고 뭐 프로필렌 이런 거. 예.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에틸렌이니까 그것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26년도에 이제 들어가요. 양산. 그러니까 이제 석유화학 기업들 입장에선 공급이 늘어나죠. 에틸렌. 그러니까 뭐 에틸렌 가지고 그러니까 정유사가 또 플라스틱도 만들고 그건 아니고 딱 에틸렌까지 해요. 에틸렌. 그 정도까지. 근데 그 영역을 하는 회사가 나프타 가지고 요거 하는 롯데케미칼, 대한유와 LG화학 이 세 개사의 영역인데 여기에 이제 정유사가 들어가 버린 거죠. 어떤 건지는 아시겠죠? 예.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래서 에틸렌 이용해서 뭐 최종 제품까지 만드는 건 안 해요.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갑자기 좀 생각이 나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다음 솔루엠은 하이투자증권의 고희영 연구원님이 어쨌든 이제 목표 주가 4만 원으로 조금 하향 조정했는데 이게 이유를 보니까 실적이 좀 예상보다 안 좋았어요. 하이투자증권의 추정치보다는 좀 상회했지만 매출은 34%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60%나 감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자가격 표시비가 저기 유럽 쪽에 많이 가는데 거기 돌아서 가야 되잖아요. 그 중동 리스크 때문에. 예. 그러다 보니까
15일에서 30일이 더 오래 걸려요. 저기 아프리카 통해 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비용이죠. 예. 그래서 이게 한 달 정도 지연되면 분기 보면 이제 이게 만약에 3월까지 돼야 될 게 4월로 넘어가면 1분기 매출이 2분기로 넘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예. 그 비용도 당연히 증가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이게 2분기까지는 조금 더 이어질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영업이익 전망치를 낮추면서, 근데 중요한 거는 물론 이제 이런 실적도 중요한데, 그럼 경쟁사들은 좀 어떠냐? 경쟁사들은 수주가 괜찮대요. 늘어나는 게 보이고 있고, 그러면 시장 자체가 꺾인 건 아니죠. 예, 성장하고 있고, 다만 이제 솔루엠의 실제로 그 수주가 좀 기다리고 있는 수주들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주가가 한번 좀 팍 움직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게 좀 아직은 확인이 안 되니까, 거기다 실적은 좀 예상보다 부진하고, 그래서 주가가 아직은 좀 지지부진하다. 그래서 최근에 좀 횡보했는데, 그런 구간에서 이미 이런 것들은 반영은 했는데, 위가 열리려면 이제 저런 저런 이제 운송 문제, 그리고 수주, 요 두 가지가 좀 보여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겠죠. 그래서 ESL의 이제 솔루엠의 분기 수주 잔고인데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제 더 올라가길 원하는 거죠. 근데 이제 경쟁사들 보면 수주가 꾸준하죠. 네, 이제 요런 걸 좀 이제 기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보여줄 때 또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는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투자증권의 강시원 이도희 연구원님은 원택이 오늘 난리가 났어요.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실적 발표하고 폭락하고 오늘도 추가로 이제 급락을 했는데 목표 주가 하향 조정했고요. 일단 쇼크 맞습니다. 근데 실적이 왜 안 좋냐? 그 해외에 대리점이 있어요. 원래 해외 대리점들이 있죠. 해외 대리점에 원래 납품을 해서 판매했거든요. 올해 1분기부터 태국과 미국은 이제 아마 직판을 한 것 같아요. 직판. 그러니까 거기에 법인을 만들어서 직접 판매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리점 통하는 게 아니라 이 원택이 직접 직판을 하는 거죠. 네, 법인 통해서. 이게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해외 법인은 판매 기준으로 인식이 된대요. 물건을 선적하는 기준이 아니라 별도는 해외에 수출할 때 이제 배 실적 선적할 때 매출로 잡아요. 근데 해외 법인은 그걸 갖고 있다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판매가 될 때 매출을 잡아요. 그럼 당연히 이게 괴리가 생기겠죠. 안 팔리고 그냥 그대로 갖고 있으면 매출이 안 잡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49.5억 원의 차이가 발생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좀 혼란스러운 거죠. 아, 이거 별도 매출보다 연결 매출이 좀 안 좋으니까 이거 안 팔리는 건가? 재고가 이렇게 쌓인 건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려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대리점 통해서 판매하던 걸 이제 바꿔버리다 보니까 저렇게 지금 인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약간 이연되는 거죠. 그리고 해외 법인 판매가 언제 될지 정확하게 확인도 어려운 것 같고, 예. 이러면 이거 이제 불편한 거예요. 실적 추정이 잘 안 되겠죠. 약간, 예. 갑자기 바뀌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야, 이거 어떻게 계산하기도 애매하고 하니까 일단 투자 심리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다고 별도 기준도 좋은 것도 아니었고, 별도도 37.9%나 특히 국내 장비가 판매가 좀 부진했다고 합니다. 브라질 쪽도 그렇고, 예. 올리지오 X가 이제 그 작년에 나온 건데 요게 좀 핵심이죠. 이게 비싸요. 작년 4분기 잘 팔렸는데 요게 이제 좀 감소하다 보니까, 예. 근데 여기는 뭐 소모품은 또 잘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근데 다만 소모품 가격이 판가가 좀 낮아져 가지고 매출액은 좀 생각보단 더 늘지 못했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다만 해외 올리지오 판매가 해외에선 잘 팔려요. 예. 태국, 대만, 일본 중심으로 감소분을 국내에서 만회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어닝 쇼크가 나와서 조금 주가 약세는 불가피하지만, 예. 일단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될 때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신한투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지금 급나가는 걸 나쁘게 안 보고 일단 내수 경쟁이 심하니까 내수 장비 판매가 줄었거든요. 근데 그게 내수 수요의 핵심은 장비가 아니라 소모품이래요. 왜냐하면
국내에 이미 1176대를 설치를 했대요. 근데 국내 피부과가 1387개니까 22년 기준 다 거의 다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성장의 룸이 좀 약간 막혀 있는 거죠. 근데 1분기 소모품 매출이 70억으로 4.5%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비는 좀 부진했지만 거기 들어가는 소모품은 예, 좀 증가를 했다라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리고 수주 기준으로 1분기 소모품 판매 개수 37,000개인데 이게 3월만 16,000개가 판매가 됐대요. 3월이 1분기 전체가 37,000개인데 이게 한 달 동안 엄청나게 판매가 된 거죠. 4분기에 월별, 그러니까 작년 4분기에는 한 1개월당 8,300개씩 판매되던 게 올해 3월에는 16,000개로 2배가 는 거예요. 예. 근데 신한투자에서는 1분기 3만 개를 예상을 했는데 1분기 전체 37,000개니까 신한투자 추정보다도 훨씬 많이 팔린 거죠. 소모품, 장비 말고. 네. 그리고 경쟁사에서 이런 이제 그 경쟁 장비를 좀 공격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나 봐요. 근데 그럴 때 소모품을 무상으로 줘요. 처음에 장비 나오면 소모품을 끼워주는 거죠. 무상으로. 네. 그러면 경쟁사의 소모품은 좀 줄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 경쟁사는 신규로 장비를 납품하는데 소모품을 공짜로 주면 저 피부과에서는 이 소모품이 공짜로 들어오니까 가격을 낮춰서 프로모션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원택 거를 좀 등할시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도 소모품 판매 개수가 전분기 대비로도 48%나 급증을 했대요. 네. 이 얘기는 경쟁력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올리즈웨어의 내수형 장비 역성장은 이미 반영돼 있다. 이렇게 또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분기 원택은 올리즈웨어 또 X를 출시했는데 어쨌든 4분기 잘 팔았어요. 100대. 2배나 비싼데도. 근데 이제 4분기 워낙 또 잘 팔다 보니까 1분기는 조금 또 감소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 올리즈웨어 X가 오리지널 이제 제품의 초반 침투 속도를 보여주기는 조금 이제 그 어렵다. 왜냐 가격 자체가 비싸니까 이게 고가의 외산 장비랑 거의 비슷하대요. 예. 그래서 이 기존 제품보다 뭐 엄청나게 막 잘 팔리거나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예. 그건 좀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브라질은 라비앙 판매가 이연됐던 물량이 좀 인식이 됐는데 추정 대비로는 조금 생각보다 덜 팔렸다고 합니다. 네, 그래도 올해 연초에 대리점들하고 수립했더니 물량은 4분기까지는 봐야 되니까 그거는 변함없다. 그러니까 약간 생각보다 부진했어도 뭐 올해 한번 끝까지 보면 나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 실제 주문도 4월에 괜찮다고 합니다. 미국으로도 지금 판매가 시작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성장의 핵심은 해외 쪽입니다. 해외 올리즈웨어예요. 올리즈웨어가 핵심 장비인데 이거는 잘 되고 있어요. 단일 분기에 연간 판매 67%를 벌써 팔아버렸어요. 뭐냐면 작년에 올리즈웨어 해외에 244대를 팔았는데 이번 1분기에만 164대를 판 거예요. 엄청나게 판 거죠. 신한증권의 추정치도 넘어섰다고 합니다. 2분기는 말레이시아, 러시아까지 미팅도 예정돼 있다. 근데 이게 루트노닉도 이런 일이 있었대요. 법인 판매 초반에 그러니까 법인으로 변경을 하면서 매출이 자꾸 이연되는. 그러니까 지금 반영될 게 넘어가는 거죠. 예, 법인이다 보니까. 예, 그리고 인력 보강하고 안정화되면서 큰 이제 매출 차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원택도 과도기예요. 그러니까 대리점에서 법인으로 이제 바꾸면서 초반에 이런 부분은 좀 불가피한 거죠. 예. 그리고 태국 법인형 매출 성장세 지금 가파르고. 근데 뭐든 법인 만들고 또 이러면 세팅 비용 들어가잖아요. 예. 근데 그게 나중엔 플러스 효과를 주지만 당장은 실적이 안 좋죠.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러다 보니까 뭐 주가가 아주 충격을 받아버린 거죠. 예. 그리고 미국의 장비 리스 금리 15%까지 갔잖아요. 예. 근데 이 루트노닉의 미국행 수출입 데이터를 보면 23년 11월, 12월 합산 금액이 37.8% 증가했는데 예. 어쨌든 그 미국 같은 경우는 금리도 높고 좀 약간 시술 부담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도 루트노닉은 이제 안정화가 되면서
2023년 11월, 12월 그 수출입 데이터 우려에도 37.8%나 성장을 했대요. 예.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막 우리가 매달 수출 데이터 보잖아요. 이제 그거랑 약간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랑 100% 일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추정은 하는데 이번에 원택은 안 맞았죠. 왜냐하면 대리점을 법인으로 바꿔버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안 맞아서 시장이 놀란 거예요. 오, 되게 잘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쇼크가 나와버린 거죠. 루트로닉도 이제 과거에 그런 좀 사례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안정화되면서 오히려 미국 수출 데이터가 우려됐던 시점에 오히려 고성장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민텍도 그런 이제 시나리오 본다면 지금 너무 우려하지 말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브라질 승인 허가도 상반기 내 예상되고 또 미국 판매 방향도 가셔야될 걸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RF 그러니까 이 고주파죠. 고주파 시술에 대한 트렌드가 미국에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예. 인모드는 매출이 감소했는데 이 RF 시술을 하는 써마지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이 회사 제품은 또 25%나 매출이 늘었으니까 그래서 어닝 쇼크로 주가 급락했지만 내수 수요는 개선될 것 같고 해외 장비 설치 속도는 예상보다 빠르고 미국 진출 방향 가시화되고 있고 브라질 스케줄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용기기 섹터의 가장 큰 매력 요인인 연간 기준 증익 속도는 변함이 없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시장은 안 좋게 보고 있어요. 주가 빠지는 거 보면 알잖아요. 근데 소모품 매출 비중 매출 늘어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게 올리지오입니다. 해외 쪽. 이게 꺾이면 안 돼요. 뭐 꺾이면은 이제 주가는 힘들죠. 근데 그거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실적 추정하기가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게 1, 2분기 정도의 좀 혼란은 있을 수 있다. 근데 그래서 주가 좀 급락했는데 그런 걸 본다면 좀 8,000원까지 내려온 상황에서 뭐 너무 우려하시는 것보다는 예, 오히려 그 뭐 지금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시간은 걸립니다. 그러나 이 구간에서 막 무리하게 투매에 동참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뭐 이런 경우는 정말 해석하기가 어렵죠. 예. 표면적으로 진짜 실적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거 끝났나? 근데 판매가 안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조금 제가 봤을 땐 시계열을 좀 더 여유를 가지시고 1, 2분기 더 지켜보세요. 예. 여기서 뭐 그냥 내려왔다고 아 이거 끝났다 이렇게까지 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예, 와, 그러니까 이게 참 주식차 이래서 힘들어요. 보시면 별 변수가 다 생깁니다. 잘 나가던 기업이. 자 그리고 이제 JYP는 목표 주가 94,000원으로 낮췄는데 아 JYP도 참 힘듭니다. 영업이익이 20%나 감소했고요. 기대치를 크게 하향됐고 일본 매출은 좋았는데 비용은 좀 증가했나 봐요. 음반은 뭐 줄어들 거 알고 있었고 음원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남은 건 뭐죠? 어차피 주가 빠져버렸고 이제 7인조 일본 보이그룹 넥스지가 드디어 5월 20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1집 나오고 하반기에는 스트레이 키즈 신보 나오고요. 또 8년인가요? 7년 만인가? 7년 만에 JYP의 신인 보이그룹 한국입니다. 한국에서 이제 보이그룹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멘텀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가시화되면 주가는 또 회복되겠죠. 그래서 지금 투매에 동참할 이유는 전혀 없다. 예, 이미 뭐 안 좋은 거 다 반영했는데요. 예. 그러나 안 좋을 땐 시장은 더욱 과민 반응해요. 예. 좋을 땐 더욱 위로 반응하고. 그래서 지금은 너무 두려움에 빠지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반기에 이런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런 이제 컴백하거나 신인 그룹이 얼마나 잘해줄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네오이즈는 미래에셋의 이미성 연구원님이 네오이즈는 저는 내년 이후로 좋게 보고 있고요. 올해는 신작 게임이 없어요. 그래서 기회라는 거죠. 왜냐하면 작년에 크래프톤이 그랬잖아요. 작년 크래프톤 우리 분석할 때 작년에 신작이 없어요. 근데 올해 나온다. 24년에. 주가는 곤두박질 치고 있었고. 근데 어느새 주가 많이 올라버렸죠. 예. 그러니까 네오이즈가 약간 이제 그런 비슷한 느낌이고 그래서 올해는 뭐 큰 상승 이런 걸 기대하지 마시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견조합니다. PC 콘솔 이게 특히 콘솔 같은 경우는 게임기죠. 게임기인데 여기가 우리나라가 제일 약해요. 게임사들이. 근데 피해 거짓이란 게임을 작년에 내놨는데 성공을 했어요. 검증이 됐죠.
그래서 이런 게임을 또 내놓을 겁니다. 아마 시즌2가 또 나오겠죠. 모바일도 잘하고 중국에도 이번에 그 고양이와 스프라는 게임을 출시했는데 뭐 대박은 아니지만 어쨌든 견조해요. 그 주가도 퍼 16배까지 떨어져 있고. 그래서 네오에이즈도 지금 좀 최근에 올랐잖아요. 이럴 때 쫓아갈 필요는 없지만 또 한번 뭐 급락한다면 내년을 보고 이렇게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콘솔 쪽에 이제 경쟁력이 입증이 됐어요. 저는 이제 이 점을 좀 높게 보고 있고, 그래서 다만 이제 올해는 기대할 만한 게 별로 나올 게 없어요. 신작이. 그래서 좀 인내심은 좀 필요하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대덕전자는 하이투자의 고희영 연구원님이 목표 주가 29,000원 유지했고요. 하반 경직성 가지는 구간에 진입했다. PBR 1.2배는 늘 바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들 물어보셨죠. 2만원 초반 오면 항상 이제 많이들 물어보세요. 주가가 워낙 안 좋으니까. 근데 지금 제가 읽어본 결과는 이제 나쁠 게 별로 없어 보여요. 이거 회사 얘기예요. 그 대덕전자 IR을 했는데 하반기에 좋아진다는 이제 의견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내년엔 더 좋아지고 내년엔 156% 이익 증가. 업황을 바라보는 회사 시각이 좀 바뀌었대요. 근데 연초에는 회사에서 이거 비축 움직임 아직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좀 애매하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수요 좀 발생하는데요.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고객사가 생산 역량을 HBM에 집중함에 따라서 부진했던 DDR5 기판이 2분기부터는 조금 회복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립칩 BJ 요게 핵심이죠. 요거 성과와 MLB 고다층 기판이라고 이게 이수 페타시스가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 약간 이제 층이 여러 개인 그 기판인데 여기도 고도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6월부터 여기 하이투자에서는 대덕전자의 매출을 계속 좀 5차례는 하향 조정했는데 이번에도 투자들이 이거 회복하는 거 맞나 의구심을 좀 갖고 있대요. 근데 대덕전자는 이번 1분기가 바닥입니다. 이렇게 언급을 해줬고 이에 대해 전반적으로 수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숫자로도 좀 확인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재고 증감률보다 매출 증감률이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재고 자산의 절대 수준도 이 반도체 기판 호황 사이클 이전으로 회귀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재고도 많이 낮아졌고 혹독하게 재고 조정했어요. 지난 1년 6개월간.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은 사이클이 도는 거죠. 거기다 플리칩 BJ도 전장 산업용이 개선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반 동안 가만히 있던 게 아니라 잠재 고객이 될 만한 대로 계속 이제 영업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올해 하반기 되면 좀 결과물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대면적 플립칩 BGY와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다. 1분기 가동률은 좀 낮았고요. 다만 이제 업황 개선과 적용처, 고객사 확대 이런 게 나타나면 개선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덕전자의 플립칩 BG의 매출은 한 40% 증가할 걸로 하이투자에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이수페타시스가 이걸로 주가가 엄청 올랐죠. MLB 요 고다층 기판 이런 것들이 이제 AI 반도체 기판에 들어가다 보니까 통신 쪽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주가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그 대덕전자는 이쪽이 저부가 가치 라인도 있어요. 그거는 좀 라인을 비워냈고 그래서 여유 공간이 생겼죠. 여기에다가 이제 좀 비싼 것들 AI 가속기나 800GB 스위치 통신 장비 쪽이에요. 이쪽에 들어가는 제품 라인업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쪽이 지금 이수페타시스가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여기 이제 준비해가지고 가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성과가 나올지는 모릅니다만은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악은 지나갔다. 단 이런 것들이 가시화되면서 성장이 보여야 주가가 확 올라가겠죠. 근데 그때까지는 당연히 시간 좀 걸립니다. 그러나 하반기 본다면 괜찮. 약간 좀 심택과 비슷하죠. 상반기는 역시나 안 좋은데 최악은 뭔가 지나갔고 하반기가 기대되는 그런 분위기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이투자의 송명성 연구원님이 ISC 요거를 이제 그 새로 쓰셨어요. 커버리지 담당하셨고 91,000원 제시했습니다. 1분기 매출 비중은 비메모리 AI 이쪽이 좀 예전보다 더 늘어났고요.
1분기 북미 고객사 i3은 인텔이겠죠. 생성형 AI GPU A4 AMD로 추정을 하고 있고 CPU, GPU, 예, 노트북 이런 이제 주문들이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이제 못 미친 거는 일부 북미 고객사들에 대한 프로젝트 매출이 베트남에 공장이 있는데 이게 적체 현상으로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실적이 예상보다 안 좋았고요. 그 다음에 수주액 중 일부도 2분기로 연기됐고 고객사 과실에 의한 일부 감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해결이 돼서 2분기에는 반대가 된다. 2분기 좋겠죠. 그래서 2분기엔 매출, 영업이익이 급증. 그러니까 약간 대덕전자랑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1분기는 다 안 좋아요. 지금 공통점들이 뭐 심택도 그렇고. 근데 2분기나 올해 하반기부터 좀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좀 내용들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 2분기에는 그리고 2월분 또 인텔, AMD 뭐 이런 수주 증가분 반영되고 메모리 부분도 부진했었지만 D램 업체들이 감산을 좀 줄이면서 긍정적 영향을 좀 예상하고 있고 또 스마트폰 고객사가 신제품 AP양 발주가 개시가 된다면 2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또 상회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3분기에는 낸드도 좀 회복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실리콘 소켓을 만들죠. 여기는 그래서 D램은 주로 실리콘 소켓 이걸 쓰는데 낸드는 포고 소켓 쓰거든요. 예. 근데 요 지금 메모리 고객들과 함께 낸드용 실리콘 소켓도 개발 중이래요. 그러니까 리노공업이 포고 소켓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 ISC는 실리콘 소켓 종류가 좀 달라요. 근데 이 낸드용에도 실리콘을 쓰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 개발을 해가지고 성공을 한다면 D램만이 아니라 낸드도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건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대부분의 설비를 베트남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고요. 베트남 당연히 좀 원가가 싸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인수합병 계획을 검토 중인데 SK 엠펄스 아닌가요? 엠펄스인가요? 엠펄스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나요? SK 엠펄스 인수 아직 성사 좀 불투명이고 다만 이제 실제로 성사가 될지는 한번 지켜보시고 또 내년 초에는 HBM 테스트 솔루션 업체 인수를 검토 중에 있다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포고 소켓, 실리콘 소켓 말고 포고 소켓이 좀 취약한데 이것도 M&A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고요. 또 자동차용 시장에도 진출 중에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자동차용도 좀 일부 기대가 되고 또 유리기판용 패키지 테스트 솔루션을 내년 1분기부터 여기가 SKC가 하고 있잖아요. 이제 거기랑 협업을 해서 SKC가 ISC를 인수했기 때문에 사업을 좀 같이 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은 HBM에 대한 소켓 적용이 당초 기대보다는 좀 지연되고 있대요. 이 부분은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HBM용 테스트 소켓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이거를 모든 HBM에 적용하기가 이제 너무 비싸니까 샘플 검사 뭐냐 하나씩 뽑아내는 거죠. 그 중에 그걸 검사를 하다 보니까 HBM 그 적용이 우리 기대보다는 좀 못했던 거죠. 그러나 그 고객사들이 ISC 뭐 SK 하이닉스겠죠. ISC와 이제 공동 개발 통해 가지고 이 소켓 효율성을 높이고 가격대를 낮춘다면 이쪽도 매출이 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실적 때문에 좀 빠졌고 HBM 시장 진입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일부 실망 매물이 나왔던 것 같아요. 10만 원까지 갔다가 방향은 바뀌지 않았고 HBM 또 1위는 SK 하이닉스고 ISC는 SK그룹에 편입됐잖아요. 예. 그래서 좀 시간이 일부 걸리더라도 방향성은 괜찮다. 지금 주가도 많이 빠져 있고요. 그래서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단 인내심은 당연히 좀 필요할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원익 QNC는 실적 잘 나왔습니다. 목표 주가 올렸고요. 가동률도 올라가고 쿼츠 뭐 꾸준히 교체 주기 수요 발생하니까요. 그래서 올해도 성장을 할 걸로 보고 있고 자회사 실적도 성장할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메모리 쪽 매출 성장도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대만 법인 증설도 증설을 해서 이제 생산 기준도 그러니까 생산량도 크게 늘어날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익 QNC도
실적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덴마크의 머스크라는 해운사가 있습니다. 세계 최대 해운사인데 중국 조선소에다가 메탄올 컨테이너 선박, 메탄올을 연료로 하는 선박이에요. 그걸 발주를 했는데 이거 연기하겠다. 계약은 한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12월에. 근데 이거 15척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좀 연기를 한 것 같아요. 도면이, 그러니까 중국 조선사가 만든 도면이 머스크 기준에 안 맞았나 봐요. 근데 이거 계약 취소하면 이제 머스크가 일부 돈을 또 지불해야 되니까 한국 조선소로 넘어오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미국 무역대표부가 중국 조선업 불공정 관행 조사 착수했죠. 확정 안 됐지만 지금 미국이요, 선거 앞두고 바이든 행정부가 관세부가 계속해요. 얘기 계속 나오죠. 그리고 그 CII, 탄소 배출 규제, 오래된 선박이 탄소 많이 배출하면 등급을 매겨서 낮은 등급 주면 그 해운사는 퇴출당하죠. 이거를 아마 이제 시행할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강제성은 아직은 없는데 강제성까지 아마 부여하는 그런 안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도 가야 되는 방향이죠. 그래서 조선주를 계속 이제 중장기로 보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드린 게 요것 때문에 그래요. 배를 바꿔야 되니까. 거기다 중국 거를 이제 약간 지금 느낌이 중국산 배를 지금 쓰지 말라는 지금 분위기로 가요. 그럼 엄청난 호재죠. 사실 저게 사실이면. 근데 지금 머스크가 갑자기 중국한테 발주 줬다가 좀 머뭇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무튼 이제 이런 한국 조선사한테 기회가 되는 거죠. 단 물론 이거는 약간의 뇌피셜이죠. 진짜 중국을 배제할까? 이거 알 수는 없어요. 아직 미국이 규제한 것도 아니고 규제안이 나올 거란 얘기죠. 그러나 분명히 주식시장엔 좋죠. 아니, 주가에는 스토리텔링이 되니까. 그래서 본업도 좋고 이런 것들이 맞물리고 있다. 다만 이제 조선주 또 최근에 급등했으니까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미리 했어야 되겠죠, 안 좋을 때. 그리고 이제 하나증권의 윤재성 신홍주 연구원님이 중국 타이어 가동률 10년 내 최대치인 이유, 중국의 이제 타이어 가동률이 80%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금호석유 합성고무 사업부 마진율은 4% 초반인데 어쨌든 지금 분위기가 좀 좋은 쪽으로 가고 있고요. 또 타이어 코드, 타이어 첨가제, 효성 첨단 소재의 가동률도 15%나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타이어 수출량도 20% 증가했고, 그래서 이런 이제 주요 타이어 회사들의 1월 수출 주문도 꽉 찼다고 합니다. 인도의 승용차 같은 이제 모빌리티 수요도 늘어나겠죠. 인도 사람들도 뭐 오토바이나 자동차 같은 걸 이제 점점 더 타고 다닐 거니까요. 중산층이 늘어나면 승용차 수요 늘어나겠죠. 이것도 역시 타이어 수요에 긍정적입니다. 그 교체용 타이어도 주기가 빨리 도래하고 있고, 또 합성고무나 이런 타이어 만드는 제품들의 공급이 크게 증가하지 않고 부담이 완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타이어용 합성고무 만드는 그 증설이 없었대요. 9년간 오히려 전체 설비의 15%가 없어졌대요. 공급은 주는데 수요는 증가하는 추세죠. 엠비라텍스라는 이제 수술용 장갑이나 요리용 장갑 있죠. 요거 쪽으로 넘어가면서 설비 폐쇄한 거죠. 타이어용을. 그래서 증설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천연고무 생산량도 1.9% 감소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최근에 또 한국의 엠비라텍스 수출량도 증가하고 있고 3년간 재고 조정도 끝나가고, 중국 타이어 회복되고 있고 공급은 많지 않고, 그러면 금호석유나 효성 첨단 소재한테는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중국의 가동률이고요, 타이어 엠비라텍스 수출량 급격히 늘어버렸죠. 그다음에 천연고무 인도네시아 쪽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가 천연고무 생산 2위죠. 근데 보시면 축소 중에 있죠. 그리고 엠비라텍스 판가도 회복, 수출량도 늘어나고 있고. 여기 세미스틸은 저도 이게 세미스틸 사유가 뭔지 몰라가지고 검색은 해봤는데 맞나요? 아마 그거 같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올스틸 타이어는 내부가 완전 철심으로 돼 있는 거고, 세미스틸은 아마 그게 반 정도. 예. 근데 저도 세미스틸은 뭐 용어가 저도 좀 생소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무튼 올스틸은 아마 철심이 다 들어간 걸 거예요. 세미스틸은 말 그대로 한 절반 정도 들어간 이제 승용차용 타이어로 좀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제 이런 타이어가 좀 수요가 중국에서 많이 늘고 있다. 그래서 고무업체들한테는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벌써 또 1시간이 벌써 훌쩍 지났네요. 자, 그리고 공시하고, 예, 오늘 실적 추정치는 원익 QNC 네오이즈 상향됐고요. PNT도 상향 조정됐습니다. 예, TNT는 그 전국 공정 장비 만드는데 이게 워낙 뭐 경쟁력이 뛰어나죠. 그래서 마진이 개선될 걸로 보고 있고, 수주 잔고도 2조 원대. 네, 실제 실적도 좀 좋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영업이익 추정치를 소폭 올렸고, 네오이즈랑 이제 원익 QNC도 추정치가 오늘 올라갔습니다. 지난 이제 금요일 내부자 매수는 그 HD 현대 정기선 대표가 그 HD 현대마린 솔루션 상장하면서 사실 주주 가치가 좀 훼손됐잖아요. 일부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74억을 사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또 주가는 안정적이겠죠, 다행히. 그래서 HD 현대는 정기선 대표가 최근 급락을 이용해서 주식 비중을 많이 늘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공시에서는 서우전기가 이제 크레인 제어 시스템, 그 항만의 크레인 있죠, 그거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아마 중국에 납품한 것 같고, PNT가 전기 자동차용 소재 생산 장비를 이번에 납품을 했는데 누구한테 했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비밀이고. 아무튼 저게 그거겠죠. 그 2차전지 전국 장비. 원래 이 롤 프레싱, 그러니까 압축하고 코팅하는데 되게 잘하는 회사 중에 하나죠. 효성은 자기 주식을 소각했다고 합니다. 네, 소각 결정을 내렸으니까 이런 공시들 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장이 끝났고요. 지금 오늘 코스피는 보합이 끝났고, 코스닥은 좀 안 좋았습니다. 오늘 1% 이상 급락하면서 최근에 좀 답답합니다. 예, 오르지도 못하고 상대적으로 좀 소외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게 주력 관련, 그러니까 이 코스닥의 시총 상위 기업들이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인데 다 안 가요. 최근에 이 세 개가 모두 다 부진하다 보니까 오히려 빠지고 있죠. 거기다 엔터가 오늘 급락하고, 거기다 뷰티 관련주도 주도주 대열에서 좀 이탈하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네, 이러다 보니까 충격을 좀 받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코스닥은 좀 부진했고, 코스피도 좋은 건 아니지만 일단 그냥 보합권 정도 보였고, 아직 외국인들은 그대로 있어요. 근데 이제 코스닥은 오늘 기관 외국인이 많이 팔았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게 흘러갔고요. 오늘 섹터 쪽으로는 전선주가 뭐 난리가 아닙니다. 요새 대한전선이 24% 올랐어요. 그래서 전선, 왜냐하면 좀 전력기획이 부족하다 막 이러니까 AI 데이터 센터에 필요하다 이런 기사들 나오고, 조선도 마찬가지죠. 조선은 중국과 미국의 이제 미국의 중국 규제, 아까 말씀드린 머스크가 중국 조선사 이거 계약을 맺었죠. 이제 수주를 줬는데 좀 연기시켜 버렸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실적도 좋고, 그래서 드디어 한국조선해양도 전고점을 뚫어버렸습니다. 오늘은 현대중공업이 가장 좋았던 것 같고요. 또 원전주도 어쨌든 뭐 올해 여름이죠. 제가 이번에 함께 배우기 시간에 그 체코랑 저기 아랍에미리트 원전 우리나라가 참석하잖아요. 근데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몰라요. 모르지만 이제 어쨌든 이벤트가 있으니까 원전주도 약간 분위기는 괜찮아요. 그리고 조선기자재에서 오늘 KSP, 오리엔탈 전공, 우리 다 공부했던 기업들이죠. 현대마린, 대양전기, 또 케이프, 하나엔진, 그리고 태광, 동성아인텍까지. 예. 자, 우리가 이제 한번 함께 배우기에서 공부했던 기업들인데 오늘 기자재도 뭐 뜨겁게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피팅도 오늘 좋았고요. 네. 오늘 폴더블폰 관련주도 일부 이게 왜냐 파이nem텍이 급등한 이유가 아까 애플이 폴더블폰
만든다라는 이제 뉴스가 떴어요. 확인은 안 됩니다. 진짜 만들지 모르겠지만 파이nem텍이 바로 급등했고 KH바텍 같이 좀 올랐는데 확실히 파이nem텍이 더 많이 오르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리모델링 관련주도 요새 현대리바트가 실적 잘 나왔죠. 한샘도 그렇고. 다만 이 올라올 땐 또 적절하게 트레이딩만 하셔야 됩니다. 현대리바트도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저도 기억나요. 그때 이제 데이터 보고 그때 여기였어요. 여기 어딘가에. 한참 이제 주가는 지지부진할 때 거래량 좀 돌아선다. 그래서 그때 어떤 애널리스트 분이 이거 좀 봐야 된다. 인테리어주. 그때가 아마 한 두 달 전일 겁니다. 거래량 증가하니까 아마 한 달 전이었나? 근데 실제 데이터가 잘 나오니까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은 비중을 줄여야죠. 그죠? 지금 쫓아갈 게 아니라 흥분할 단계는 아니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강하냐면 이렇게 이제 붙으니까 이제 거래가 터지니까요. 이쪽에 막 또 단기 매매하려는 사람들도 막 참여하고 시세가 시세를 부르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럴 땐 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 갑자기 또 인테리어주들이 뭐 뜨거워요. 뜨겁게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건설기계 요새 또 음식료도 좋죠. 농심이 오늘 많이 갔습니다. 제일제당, 동원FM배까지 오늘 좀 좋은 모습 보였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들 제외하고 대부분 부진했고 오늘 미용 의료기기는 원택 충격을 받아버렸어요. 마이너스 22. 아까 설명드린 대로 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1분기, 그러니까 앞으로 2분기, 3분기 실적도 체크해야 되고 이제 좀 그런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다만 경쟁력이 훼손된 것 같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땐. 그러나 관찰은 또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비올도 같이 빠졌고 APR은 사실 이제 가족용이라 큰 연관은 없지만 일단 이제 업종 자체가 빠지니까 안 좋았고요. 오늘은 또 엔터주가 이 JYP 때문에 충격을 받아버렸습니다. 정말 좀 만만치가 않네요. 웹툰주도 잘 나가다가 DNC 미디어는 뭔가요? 이게 나 혼자만 레벨업으로 급등했던 기업인데 오늘 마이너스 15%나 급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터넷도 요새 아주 네이버가 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보고서를 보면요, 뭐 네이버 지분 매각을 해가지고 라인 야후 지분 매각을 일부 하고 그 현금 가지고 뭐 주주 환원 뭐 아니면 M&A.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지분 매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본 정부가 계속 강하게 나오지만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지금 이제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기사 보니까 네이버 노조도 지분 매각 반대다.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아니 어떻게 일군 사업인데 그걸 그냥 고스란히 지분을 넘깁니까? 돈을 떠나서. 그잖아요. 그리고 이 라인 사업이라는 게 일본에만 있는 게 아니라 대만 동남아 점유율도 꽤 높아요. 그럼 이 연결고리는 또 어떡할 겁니까? 지분 넘기는 순간. 그래서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네이버 절대 지분 매각해서는 안 된다. 그 라인요. 이건 또 우리나라에 또 국민 감정도 있고 그래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요. 네이버도 지분을 함부로 넘기기보다는 심사숙고해서 지분을 그리고 강제 조항은 아니에요. 행정 지도라서 그걸 뭐 강제적으로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법적으로 그게 안 판다고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마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그 일본 정부가 2019년도에 기억나세요? 우리나라 그 소부장 반도체 소재 갑자기 수출을 금지시켜 화이트리스트에 올려가지고 이 EUV나 뭐 이런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소재들 있죠. 불산 같은 거 한국이 국산화 못했던 것들 몇 개 있거든요. 이거 갑자기 수출을 어떻게 했냐면 안 하는 건 아닌데요. 화이트리스트에 올려가지고 이거 수출하고 싶으면 일본에 일일이 이제 일본 정부에 허가 받으라는 얘기예요. 사실 그게 뭡니까? 수출하지 말란 얘기죠. 한국에 난리가 났죠. 근데 그때 국산화 해가지고 어쨌든 우리나라 소재 업체들이 오히려 전화위복 기회가 됐는데 결국엔 지금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보 유출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옛날에 페이스북도 유출한 적이 있거든요. 옛날에 페이스북도 유출한 적이 있었어요.
이번 네이버 문제만이 아니고 과거에도 이제 그런 일들이 일본에도 있었는데 왜 유독 이제 네이버한테 이렇게 강하게 나오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엔 라인 메신저가 일본을 장악했고, 근데 이거를 관리하는 회사가 네이버다 보니까 제 생각에 일본 정부 입장에서 불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하나의 핑계로 잡은 것 같아요. 뭐가 있어야 이제 지분 매각이 가능하니까. 근데 그것도 이미 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와서 행정지도 하는 것도 좀 늦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네이버 저는 지분 매각은 해서는 안 된다. 라인야오 그대로 끝까지 버텨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최수현 대표가 정부랑 좀 잘 협의해서 좀 잘 결정을 했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면세점은 오늘 글로벌 텍스프리는 좀 많이 빠졌고요. 이유는 모르겠네요. 왜 빠졌는지. 저번에 프랑스 문제 한번 있었죠. 의료 AI도 오늘은 안 좋았습니다. 오늘은 또 지난주는 또 좋더니 또 하루 만에 급락했고요. 예, 의료기기 전체가 다 안 좋아요. 근데 이 중에 TNL만 급등했습니다. TNL은 아시죠? 우리 한번 함께 배우기에서 또 공부해드렸는데 여드름 패치. 예. 히어로란 이제 유통사에 납품을 하면서 성장을 하고 있고, 아무튼 오늘 왜 갔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예, 올라간 뉴스는 특별히 나온 건 보이진 않습니다. 해운주는 이제 최근에 분위기 계속 좋은 것 같고요. 다만 오늘은 좀 일부 빠졌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뭐 바이오 2차전지 다 안 좋았습니다. 온디바이스 AI도 좀 빠지고, 예, 그죠? 예. 뭐 신흥 SEC, 율촌화 이것도 좀 안 좋았고, 아 내일은 제가 그 율촌화 그 서울대학교 학생분들이 가치투자 동호회 있잖아요. 거기서 5월 초에 쓴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 한번 읽어봤거든요. 오, 괜찮았어요. 내용이. 제가 사실 PPT로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해놔가지고 제가 내일 방송에서는 그 제가 정리한 걸 한번 방송에 여기 좀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그게 좀 더 이해하시기 편할 것 같아서. 오늘 주가는 상당히 안 좋았고요. 오늘 2차전지가 다 안 좋다 보니까 전체 분위기 좀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도 안 좋았고, 아무튼 주도 업종은 다 좋지 않았던 흐름으로 오늘 전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총 상위 기업만 한번 보면 이게 코스닥이에요. 다 급락했어요. 예. JYP,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뭐 에코프로 BM은 에코프로까지 다 급락해 버렸고, 그리고 나노신소재, 재룡전기 뭐 급락했고요. 시젠, 네. 케어, 그다음에 ABL 바이오, JNTC는 실적이 잘 나왔더라고요. 그 SFA가 오늘 좋았죠. 오랜만에. 이것도 많이들 물어보셨죠. 근데 왜 올라갔냐면 실적이 잘 나왔어요.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실적 잘 나와서는 9% 급등했고요. 넥슨 게임즈 빠졌고, VT도 뭐 오늘은 차익 매물 쏟아진 것 같습니다. 화장품, 원택 아까 말씀드렸고, 그래서 주로 이제 실적 발표 후에 약간 이제 기업들 변동성 확대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좋았는데 삼성전자 아까 HBM, 뭐 엔비디아 승인 못 받았다, 뭐 이런 또 얘기 나오니까 좀 주가에는 부정적이었고, 하이닉스는 좋았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좀 빠졌고, 한전이 실적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6% 급락했습니다. 오늘은 조선주가 대장입니다. 조선의 날이었고, 하이브 엔터는 좀 무너졌고요. 게임주도 오늘 좀 흔들렸고요. 넷마블은 글쎄요, 마이너스 6% 오늘 좀 빠졌는데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예. 제일제당 좋았고요. LS도 좋았고, 예. 분리마켓사 SK 아이테크는 이제 실적 충격 때문에 좀 요즘에 분위기가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시장은 여기까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좀 어렵죠. 그래서 기업에만 집중하시고 지수는 정체되어 있는데 위로 올라갈 때 제발 덤비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공부하신 기업들이 좀 내려온다 싶을 때 좋은 가격에 기다렸다 투자하시고, 예, 애매할 땐 하지 마세요. 지금 시장도 되게 애매해요. 예, 그렇다고 뭐 싼 것도 아니고 비싸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주도주는 쉬고 있고, 예, 이런 걸 생각한다면 너무 막 급하게 하시기보다는 천천히, 예, 대응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조선주가 올라간 건 좋은데 또 반도체나 뭐 아무튼 힘들어요.
많은 기업들이 또 빠지니까 좀 어려웠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